1994년 늦가을 서울 신촌입니다. 회사원 정민수 씨는 매일처럼 671번 버스를 탔습니다. 검은 외투의 서류 가방, 따끈한 커피 한 모금이 반복되는 아침이었지요. 집 앞 가로수의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부엌에선 아내 윤서영 씨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도시락을 싸다 남은 반찬 그릇이 식어가고 있었죠. 민수 씨는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들를 때가 있어. 조금 늦을 거야. 서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 인사였고 그 손길이 마지막 접촉이었다는 걸 그 누구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삐삐에도 아무 신호가 없었습니다. 저녁으로 차려둔 반찬만이 식탁 위에서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서영 씨는 눈을 뜹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개지지 않았고 베개에는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식탁 위엔 어젯밤 차려둔 밥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냄비째 식어 있었고 반찬 그릇엔 젓가락 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식탁보 위에는 말라붙은 된장국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 모든 것이 그가 정말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엽니다. 민수 씨가 즐겨 신던 검은 구두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가 신고 나간 건 낡은 운동화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출근할 때는 늘 구두를 신었는데 왜 그날은 운동화를 신었을까요? 그 작은 어긋남이 머릿속에서 계속 걸렸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가죽 지갑을 열어보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회사 출입증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3장, 1,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낡은 영화표 반쪽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차 열쇠도 현관 선반 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은색 열쇠고리에 매달린 토끼 인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는 안방 서랍을 엽니다. 통장 2권이 고무줄로 묶여 있습니다. 도장도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양복은 옷장에, 넥타이도 고리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면대에는 그의 칫솔이 꽂혀 있고 면도기도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집을 나설 때 챙겨야 할 것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정작 사람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살핍니다. 잠금 장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억지로 연 흔적도 부러진 자국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고 유리는 깨끗했습니다. 거실 벽시계는 똑딱똑딱 정확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전화기를 들어봅니다. 신호음이 들립니다. 고장은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전화벨이 울렸던가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아니,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삐삐의 메시지가 왔을까요? 서영 씨는 민수 씨의 삐삐를 찾아봅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 숫자도 뜨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되자 서영 씨는 민수 씨의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교환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기획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동료 김 대리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저 정민수 씨 아내인데요. 혹시 오늘 출근했는지 확인 좀.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아, 형수님. 정 선배님은 한 달 전에 그만두셨는데요. 네? 그만뒀다고요? 네. 사직서 내고 10월 말에 정리하고 나가셨어요.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영 씨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한 달 전이라고 했습니다. 10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하듯 집을 나섰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그 한 달 동안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 손이 떨립니다.
서영 씨는 달력을 봅니다.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21일 월요일이었지요. 달력을 뒤로 넘깁니다. 10월입니다.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 친 날짜들이 보입니다. 10월 28일 금요일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출근. 그 글씨는 민수 씨의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는 그 메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영 씨는 동네 파출소를 찾아갑니다. 낡은 철제 대문을 밀고 들어가니 책상 앞에 젊은 순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선풍기가 달려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순경은 메모지를 꺼냅니다. 성함이요? 정민수입니다. 36살이고 실종된 게 확실해요? 네. 지갑도 신분증도 다 두고 나갔어요. 연락도 안 되고. 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적다가 펜을 멈춥니다. 근데 아직 하루밖에 안 됐잖아요. 성인 남성은 이틀 지나야 정식 접수가. 그래도 뭔가 이상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고요. 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상급자를 부릅니다. 경위가 나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서영 씨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경위는 팔짱을 낀 채 듣습니다. 지갑이랑 신분증 놔두고 나갔다고요? 네. 혹시 부부싸움 같은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직장 문제는요? 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경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아, 그럼 스트레스가 있었겠네요. 실직하고 말 못하고 남자들 그럴 때 혼자 시간 좀 갖는 경우 많아요. 그래도 이틀 기다려 보세요.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정식으로 숲에 넣겠습니다. 지금은 가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서영 씨는 파출소를 나섭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옵니다.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차갑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립니다. 집 대문 앞에 서니 현관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서 끄지 않았는데 언제 꺼진 걸까요? 아니, 어쩌면 켜지도 않은 걸까요? 집에 들어가니 적막합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냉장고 소리만 낮게 웅웅거립니다. 서영 씨는 부엌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유리컵 속의 물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그 출렁임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밤이 옵니다. 서영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면 매일 아침 어디로 간 걸까요? 누구를 만난 걸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흘째 아침입니다. 현관 앞에 신문이 쌓여 있습니다. 한 부, 두 부, 세 부입니다. 서영 씨는 신문을 집어듭니다. 11월 24일자입니다. 일면에는 북한 핵 문제 기사가 실려 있고 3면에는 아파트 분양 광고가 가득합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경제면부터 펼쳐보았을 겁니다. 커피를 마시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읽었을 겁니다. 서영 씨는 다시 파출소로 갑니다. 이번에는 정식 실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키, 몸무게, 인상착의를 적어 내려갑니다. 실종 당시 입었던 옷은 무엇인지, 특이사항은 없는지 묻습니다. 서영 씨는 대답합니다. 검은색 외투, 회색 바지, 왼쪽 눈 밑에 작은 점. 경위가 서류를 받아듭니다. 숲에는 넣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인 남성 가출은 찾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돌아올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도 물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리세요. 파출소를 나오는 서영 씨의 뒷모습은 작았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외투를 스치며 지나갑니다. 골목 어귀에서 그녀는 한번 뒤를 돌아봅니다. 파출소의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록상 정민수 씨는 이제 실종자입니다. 성인 남성, 가출 가능성 높음, 경과 관찰 대상. 수배 전단은 인쇄되어 몇몇 파출소와 관할 경찰서로 발송됩니다. 그러나 1994년의 시스템은 느렸습니다. 전산화도 CCTV도 없었고 사람의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사라진 사람을 찾는 일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마친 뒤 서영 씨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을 열자 정막이 밀려듭니다. 아무도 없는 집은 이렇게까지 조용한 곳이었을까요?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 시계 초침,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들립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찰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정식 수배를 넣겠다고 했지요. 그러나 기다림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무겁고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서영 씨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번엔 집 안유유를 더 천천히, 더 꼼꼼히 살핍니다. 안방 서랍을 엽니다. 통장 2권이 고무줄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 통장, 하나는 적금 통장입니다. 도장도 그 옆에 놓여 있습니다. 서영 씨는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합니다. 신촌시장 입구의 은행 지점.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프린터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용지를 뱉어냅니다. 최근 출금 내역이 없으시네요. 마지막 입금은 10월 28일입니다. 그게 마지막인가요? 네. 이후로는 아무 거래가 없습니다. 10월 28일. 회사를 그만둔 날이었습니다. 그날 급여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넘게 돈의 흐름은 멈춰 있었습니다. 적금 통장도 확인해 주시겠어요? 직원이 다시 프린터를 돌립니다. 적금은 해지됐네요. 10월 20일에 전액 현금 인출이십니다. 얼마였죠? 200만 원입니다. 서영 씨의 손끝이 떨립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 회사 퇴사 전 일주일. 그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떠나기 위한 계획이었을까요? 은행을 나서며 서영 씨는 걸음을 늦춥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칩니다. 신촌 골목 어딘가에서 오래된 광고지가 바닥을 구릅니다. 그녀는 담벼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습니다. 탁상 달력이 놓여 있습니다. 얇은 종이에 한 달씩 넘기는 달력. 지금은 11월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영 씨는 달력을 천천히 넘깁니다. 11월, 10월, 9월, 8월. 각 페이지에는 손글씨, 메모들이 있습니다. 9월 15일 결혼기념일. 그날 그는 장미 한 다발을 사왔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케이크 한 조각. 소박했지만 따뜻했던 저녁이었습니다. 9월 22일 병원. 정기 검진 결과 이상 없음. 건강해서 다행이야. 그는 웃었지요. 10월 10일 보일러 점검. 겨울이 오기 전 남편이 직접 예약했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해야 해. 그 말이 귀에 맴돕니다. 10월 17일 엄마 생신. 고향에 내려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날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마지막 출근. 그 글씨는 이상했습니다. 잉크는 짙고 회계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르듯 쓴 글씨. 의도적으로 남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서영 씨는 다시 11월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11월 30일에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목요일, 우편 수령. 글씨는 남편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현관으로 나가 우편함을 엽니다. 안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와 전단지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등기 우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달력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목요일. 그럼 이 메모는 오늘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요일을 가리키는 걸까요? 서영 씨는 다시 뒤지기 시작합니다. 옷장, 서랍, 신발장 및 책장 사이, 찬장 속. 그 어디에도 다른 메모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그녀는 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앉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식탁 건너편 남편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 밥그릇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밤 돌아올까봐. 밤이 깊어집니다.
9시 뉴스가 시작되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공기 속을 흘러갑니다. 북핵 문제, 국회 예산안, 부동산 시세. 서영 씨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끕니다. 유리창 너머로 골목이 보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지나갑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입니다. 그녀는 숨을 멈춥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키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닫습니다. 형광등은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이번 주말에 갈아야겠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칩니다. 그러나 그 주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영 씨는 남편의 베개를 안습니다. 온기가 없습니다.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십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녀는 속삭입니다. 한 달 동안 그는 매일같이 출근하는 척을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커피를 끓입니다. 컵 위로 김이 피어오릅니다. 탁상 위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11시 40분에서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달력을 바라봅니다. 목요일, 우편 수령. 오늘 그 목요일일지도 모릅니다. 서영 씨는 결심합니다. 아침이 되면 우체국에 가보기로. 혹시 그가 남긴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새벽의 공기가 식탁 위로 스며듭니다. 그녀는 그 공기 속에서 느리게 커피를 마십니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일종의 고백이었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9시 서영 씨는 우체국으로 향합니다. 신촌시장 입구에 있는 오래된 건물 1층. 유리문을 밀자 따뜻한 실내 공기와 잉크 냄새가 스며듭니다. 번호표, 기계가 작게 삑 소리를 냅니다. 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대기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아 있습니다. 털모자를 쓴 할머니, 서류 봉투를 든 아주머니 둘, 그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 하나.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13번 고객님. 스피커가 울리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창구에는 중년의 여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집으로 온 우편물 확인하려고요. 등기나 보관 중인 게 있는지. 주소 말씀해 주세요. 직원이 장부를 펼칩니다. 검은 펜으로 빽빽이 적힌 줄들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한참을 뒤적이던 직원이 고개를 듭니다. 아, 하나 있네요. 등기 우편이에요. 11월 15일에 배달 시도했는데 부재 중이셨고요. 보관 통지서를 넣어드렸는데 수령 안 하셔서 21일에 보관 만료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건가요? 발신인에게 반송됐습니다. 어제나 오늘쯤 처리됐을 거예요. 발신인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노란색 기록 카드를 꺼냅니다.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발신인은 정민수 씨네요. 발신지는 부산 중구 초량동. 사설 우편함입니다. 정민수. 남편의 이름이었다. 순간 서영 씨의 심장이 멎습니다. 남편이 보낸 거라고요? 네. 수취인도 댁 주소로 되어 있어요. 직원이 카드를 돌려 보여줍니다. 또박또박한 글씨. 남편의 필체가 틀림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초량동 1, 2, 3에 4, 5 현대빌딩 301호 사서함 18번. 그녀는 메모지를 받아 적습니다. 손끝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집니다. 혹시 예전에 이 주소에서 온 우편물이 있었나요? 직원이 다시 장부를 넘깁니다. 한 달 전쯤에도 한 번 있네요. 10월 20일에 수령 처리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네. 윤서영님 서명으로 되어 있어요. 서영 씨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10월 20일. 그날 그녀는 집에 있었습니다. 우체국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 서명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수령대장을 꺼내듭니다. 10월 20일 페이지. 서명란에 또렷이 적힌 이름 윤서영. 하지만 그건 그녀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응의 모양, 회계 기울기. 비슷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글씨. 누군가 흉내 내듯 쓴 이름. 이건 제 서명이 아닌데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장부를 봅니다. 가족분이 대신 받으신 걸 수도 있겠네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서영 씨는 힘없이 웃습니다. 우체국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손에 쥔 메모지가 구겨질 만큼 세게 쥐고 있습니다. 부산 초량동, 사설 우편함. 남편은 왜 그곳에서 우편을 보낸 걸까? 집으로 돌아온 서영 씨는 안방으로 향합니다. 옷장을 열고 제일 위 선반을 바라봅니다. 먼지가 쌓인 종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손끝으로 상자를 끌어내립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앨범과 서류 봉투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앨범을 펼칩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명절 가족 사진. 남편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서류 봉투 사이에서 작은 갈색 봉투 하나가 떨어집니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다른 봉투. 봉해지지 않은 틈새로 흑백 사진 한 장이 비칩니다. 서영 씨는 조심스레 꺼냅니다. 사진은 낡았고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방파제 위 멀리 등대 하나가 서 있습니다. 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장면. 그곳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남자는 20대 초반쯤 되어 보입니다. 짧은 머리, 흰 셔츠, 청바지. 웃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익숙합니다. 이마의 선, 코의 각도, 인매까지 남편과 같습니다. 하지만 왼쪽 눈 밑에 있어야 할 작은 점이 없습니다. 남편에게는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까만 점이 있었지요. 그러나 사진 속 남자에게는 없습니다. 여자는 긴 머리, 원피스 차림. 남자의 팔을 잡고 있습니다. 웃음이 환합니다. 모르는 얼굴입니다. 서영 씨는 사진을 뒤집습니다. 뒷면에 흐릿한 볼펜 글씨. 1988 부산. 남이. 1988년. 6년 전. 부산. 그리고 남이. 그녀는 그 이름을 되뇌어 봅니다. 남편에게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입니다. 사진 속 여자가 남이일까요? 그녀는 다시 사진 앞면을 봅니다. 빛에 비춰보아도 점은 없습니다. 사진이 낡아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형제가 있었던가? 그는 외동이라 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인가? 서영 씨는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둡니다. 그 사진이 집 안 공기를 서늘하게 만듭니다. 1988점 부산. 남이. 새 단서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후. 서영 씨는 파출소로 갑니다. 경위를 찾아 사진을 보여줍니다. 혹시 이 이름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은요? 모릅니다. 이름만 있어요. 경위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성이나 주민번호가 있어야 해요. 부산에 사는 사람 같아요. 1988년쯤에요. 그럼 더 힘듭니다. 기록이 없을 거예요. 말을 듣는 순간 서영 씨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희미한 단서 하나를 잡았지만 그 끝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영 씨는 무겁게 걸음을 옮깁니다. 정민수, 부산, 남이.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엉켜 풀리지 않습니다. 단서는 있는데 길은 없습니다. 밤이 됩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갈색 봉투에 넣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봉투를 한 번 더 바라봅니다. 그날 밤 꿈을 꿉니다. 바닷가, 방파제 위. 파도가 부서지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끝에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남자입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얼굴 남편입니다. 그러나 눈 밑에 점이 없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습니다. 그는 스쳐 지나갑니다. 등대에 불빛이 번쩍이고 바다는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서영 씨는 비명을 삼키며 눈을 뜹니다. 새벽, 방 안은 차갑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밀려듭니다. 하늘은 아직 검은 빛입니다. 그녀는 물을 마시며 생각합니다.
남편은 누구였을까? 내가 아는 정민수는 진짜 정민수였을까? 그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더 흘렀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배의 전단이 돌았지만 제보는 한 통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영 씨는 하루 종일 집 안을 뒤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흔적이 아직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책장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손을 멈춥니다. 책을 한 권씩 빼서 먼지를 털고 다시 꽂고 있었습니다. 경제학 책, 경영서적, 몇 권의 소설들. 맨 아래 칸에는 오래된 잡지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잡지를 꺼내다가 그 뒤에 낀 얇은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갈색 표지의 작은 수첩.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습니다. 서영 씨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표면이 달아있고 모서리가 해져 있습니다. 오래 쥐었던 손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달력형 수첩입니다. 1994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장씩 나뉘어 있습니다. 각 날짜마다 작은 칸이 있고 거기에 메모가 빽빽히 적혀 있습니다. 1월 페이지, 1월 5일 명동 다방 3시, 1월 12일 초량 우편함 확인, 1월 18일 서류 정리. 짧고 건조한 메모들입니다. 장소, 시간, 할 일, 그뿐이었습니다. 2월 페이지, 2월 3일 법무사 상담, 2월 15일 통장 정리, 2월 24일 부산행. 부산이라는 단어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멈춥니다. 3월, 4월, 5월. 페이지를 넘길수록 메모는 많아졌고 반복되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초량 우편함, 명동 다방, 그리고 주민등록. 6월 7일 주민등록 정정문에, 6월 20일 구청 방문, 7월 4일 서류 재접수. 남편은 주민등록을 정정하려 했던 걸까요? 무엇을, 그리고 왜 바꾸려 했던 걸까요? 9월 페이지, 9월 15일 결혼기념일. 그날은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꽃을 사왔었지요. 그 옆에는 작고 흐린 글씨로 미안해 2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10월 페이지, 10월 20일 적금 해지, 10월 28일 마지막, 그리고 11월. 대부분의 칸이 비어 있고 2줄만 적혀 있습니다. 11월 15일 우편 발송, 11월 21일 작별. 그것이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서영 씨는 수첩을 천천히 넘겨 마지막 페이지에 닿습니다. 달력 대신 빈 페이지 하나. 거기에 또박또박 힘주어 쓴 글씨가 있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나를 찾지 마. 그녀의 숨이 멎습니다. 손에서 수첩이 미끄러질 뻔합니다.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의 손글씨를 따라 읽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나를 찾지 마.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그건 마치 유언 같았습니다. 서영 씨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무릎 위에 수첩을 놓고 2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그는 조금씩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칩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이번엔 글씨 하나하나를 눌러가며 봅니다. 명동 다방. 그 이름은 여러 번 나옵니다. 2시, 3시, 4시. 누군가를 만났던 걸까요? 명동의 다방이 얼마나 많은지, 그중 어디였을지 알 수 없습니다. 초량 우편함. 그 주소입니다. 부산 초량동 사설 우편함. 남편은 거기에 무엇을 보냈을까요? 혹은 무엇을 받았던 걸까요? 주민등록 정정. 이것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정정하려 했을까요? 이름을 바꾸려 한 걸까요? 주소를, 아니면 자신을. 그때 문득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여름이었습니다. 한낮의 더운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영 씨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현수 씨 계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요? 이현수 씨 댁 아닌가요? 아니에요. 잘못 거셨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현수라는 사람 찾는 전화 왔어. 남편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금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못 건 거겠지. 며칠 뒤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외출을 마치고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현수입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자 당황한 얼굴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야? 아, 회사 거래처야. 근데 왜 이름을 다르게 말했어? 뭐, 아니야, 정민수라고 했는데. 아니야, 분명히 이현수라고 했어. 잘못 들은 거야. 전화가 끊겨서.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녀도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남편은 분명히 이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영 씨는 수첩을 덮습니다. 이현수. 그 이름이 입 안에서 맴돕니다. 정민수와 이현수. 두 개의 이름. 남편은 두 개의 삶을 살았던 걸까요? 그녀는 서랍에서 결혼증명서를 꺼냅니다. 신랑 정민수, 신부 윤서영. 주민등록증을 꺼냅니다. 정민수, 1958년생. 분명 정민수입니다. 그런데 이현수는 누구입니까? 가명일까요? 아니면 정민수가 가명이었을까요?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벌컥 마십니다. 컵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손을 짚습니다.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6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은 정말 정민수였을까요? 저녁이 되었지만 식탁은 비어 있습니다. 배고픔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이 켜집니다. 골목 어귀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그녀는 일어나 형광등을 켭니다. 불빛이 깜빡이다가 켜집니다. 다시 수첩을 펼칩니다. 6월 7일 주민등록 정정문에 남편은 그날 구청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서류를 냈던 걸까요? 그녀는 결심합니다. 내일 구청에 가보기로. 무엇이든 찾아야 했습니다. 무엇이든 알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서영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울 수 있을까요?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남편은 그걸 시도했을까요? 정민수를 지우고 이현수가 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현수를 지우고 정민수가 되려 했던 걸까요? 눈을 감아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답은 없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겨우 잠이 듭니다. 꿈을 꿉니다. 남편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얼굴이 흐릿합니다. 그녀는 이름을 부르려 합니다. 정민수, 이현수. 입을 열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을 뜹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지쳐있고 낯섭니다.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구청으로 향합니다. 답을 찾으러, 아니, 적어도 질문의 방향이라도 찾으러 갑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서영 씨는 생각합니다. 이름이 두 개인 사람. 그건 단지 두 개의 이름이 아니라 두 개의 삶이고 두 개의 진실이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차갑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립니다. 서영 씨는 외투깃을 세웁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확실하게. 다음 날 아침, 서영 씨는 서울역으로 향합니다. 부산행 무궁화호 기차표를 삽니다. 오전 10시 출발. 대합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습니다. 군인들, 보따리를 든 아주머니들, 여행 가방을 끈 대학생들. 삶이 제각각의 이유로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10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서영 씨는 플랫폼으로 나갑니다. 기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객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울역이 멀어지고 빌딩이 줄어들고 한강 철교 위를 건너며 도시가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5시간의 여정.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밖의 논과 산, 터널, 간이역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묻습니다. 그는 왜 부산이었을까? 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차장이 다가와 검표를 합니다. 표 확인하겠습니다. 그녀는 표를 내밉니다. 구멍이 뚫린 종이가 다시 돌아옵니다. 기차의 흔들림 속에서 작은 공허가 함께 출렁입니다. 오후 3시 부산역 도착. 역 광장은 낯섭니다. 사투리가 들리고 바닷바람 섞인 공기가 다릅니다. 초량동 현대빌딩이요. 그녀는 택시를 탑니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언덕길을 오릅니다. 창밖의 풍경은 오래된 영화처럼 발해 있습니다. 회색 건물, 비좁은 골목, 녹슨 간판들. 현대빌딩 앞에서 택시는 멈춥니다. 4,000원. 4층짜리 낡은 건물. 회색 타일이 군데군데 떨어져 있습니다. 1층은 슈퍼, 2층은 부동산, 그리고 3층 문패에는 우편 대행 서비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담배 냄새가 자욱한 사무실. 책상 하나, 사물함 몇 개, 남자 하나. 무슨 일이세요? 사서함 이용자 확인하려고요. 번호가요? 18번이요. 남자가 장부를 펼칩니다. 18번 정민수 씨, 그리고 이연수 씨. 그녀의 심장이 멎습니다. 두 이름이 같이 있어요? 네. 같은 사서함의 두 이름. 종종 그래요. 언제부터 이용했나요? 89년부터요. 5년째. 1989년. 그녀와 결혼하기 전 해입니다. 얼굴 기억나세요? 글쎄요. 항상 모자 눌러 쓰고 왔어요. 공중전화로 먼저 연락하곤. 짧게 들렀다. 금세 갔죠. 최근엔요? 2주 전쯤. 편지 하나 넣고 갔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2주 전이라면 그가 사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복도를 나서며 서영 씨는 숨을 길게 내쉽니다. 계단 입구에 빗자루를 든 관리인이 있습니다. 301호 사람 아세요? 그 정민수란 사람? 늘 모자 눌러 쓰고 다녔지. 얼굴은 몰라. 한 달에 한두 번 왔어. 공중전화 통화하고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갔지. 다른 특징은요? 키가 크고 말랐어. 걸음이 빨랐어. 무언가 늘 쫓기듯.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길 건너편으로 향합니다. 삼성사진관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혹시 이 사진 여기서 현상한 적 있나요? 그녀가 꺼낸 사진은 흑백의 바닷가, 풍경. 주인 여자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흑백? 요즘엔 드물죠. 아, 잠깐만요. 10월에 흑백 인화한 게 하나 있네요. 노랗게 바랜 영수증을 꺼냅니다. 컬러 현상 24장. 흑백 추가 인화 포함. 뒷면엔 주소 하나. 중구 대청동 3가 47에 8 2층.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그녀는 지도를 삽니다. 구멍가게에서 500원짜리 부산 지도를. 대청동으로 향하는 길은 느렸습니다. 골목마다 바람이 돌고 햇살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부산의 11월은 아직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겨울이었습니다. 47에 8번지. 낡은 2층 집. 1층은 비어있고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삐걱거립니다. 문을 두드리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옆집 문이 열립니다. 거기요? 비었어요. 한 달 전에 나갔어요. 집주인 연락처를 받아 공중전화로 전화를 겁니다. 짐 남긴 건 없나요? 모르겠네요. 열쇠는 슈퍼에 맡겨뒀어요. 그녀는 슈퍼로 돌아가 열쇠를 빌립니다. 2층 문을 엽니다. 텅 빈 방. 먼지만 깔려 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둘러봅니다. 부엌, 벽장, 신발장까지. 신발장 구석에 작은 상자 하나. 먼지를 털고 열어봅니다. 사진 몇 장. 집에서 봤던 바닷가 사진과 같습니다. 똑같은 사진이 2벌. 그리고 2장의 쪽지. 새로 시작하자. 끝낼 줄 알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글씨는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쪽지를 손에 쥡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냉기가 손끝으로 스며듭니다. 끝낼 줄 알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는 무엇을 끝내려 했던 걸까요? 그녀와의 삶, 아니면 자신?
상자를 들고 방을 나섭니다. 열쇠를 돌려주며 슈퍼 아주머니에게 묻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버릴 거예요. 가져가요. 부산역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붉게 내려앉습니다. 기차표를 사고 대합실에 앉습니다. 무릎 위 상자. 그녀는 손끝으로 그 표면을 천천히 어루만집니다. 기차가 출발합니다. 부산의 불빛이 창밖으로 멀어집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남편은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민수로서의 삶, 이연수로서의 삶. 두 삶이 한 사람 안에서 겹치며 균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차는 어둠 속을 달립니다. 서영 씨는 눈을 감습니다. 지쳤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직 길 위에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서영 씨는 남편의 예전 회사 동료를 찾아갑니다. 김 대리였습니다. 여의도의 작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요. 김 대리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서영 씨가 들어서자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형수님, 여기요. 자리에 앉습니다. 메뉴판을 보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 대리가 된장찌개 2개를 주문합니다. 잠시 후 따뜻한 국물이 식탁 위에 오릅니다. 형수님, 정 선배님 소식은 아직이에요. 짧은 대화 뒤로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립니다. 서영 씨가 조용히 묻습니다. 김 대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대리가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잠시 시선을 피한 뒤 낮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대출 보증을 서줬다고 들었어요. 친구 회사였는데 그게 부도가 났다고. 서영 씨의 숨이 잠시 멎습니다. 언제요? 작년쯤이요. 그때부터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얼마나 됐는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천만 원은 됐을 겁니다. 수천만 원. 그 말이 공기처럼 식탁 위에 가라앉습니다. 그 친구는요? 잠적했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왜 저한테 말 안 한 거죠? 김 대리가 한숨을 쉽니다. 형수님께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혼자 정리하겠다고.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신 것 같아요. 정리를 어떻게 해요? 채무를 남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서영 씨는 식탁에 손을 짚습니다. 눈물이 올라오지만 꾹 참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봤어요? 10월 말쯤이요. 사무실 정리 도와드리면서 들었어요. 미안하다.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떠나게 돼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김 대리가 길 끝까지 배웅합니다. 형수님,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서울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오래된 냉기 속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청파동으로 향합니다. 남편의 수첩에 적혀있던 주소. 청파동 법률사무소. 2층짜리 낡은 건물입니다. 복도 끝에 이종민 법률사무소라는 간판.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듭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 남편이 여기 상담 온 적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민수요. 아니면 이연수일 수도 있어요. 법무사가 서류철을 넘깁니다. 정민수. 아, 있네요. 올해 초에 오셨습니다. 무슨 상담이었나요? 채무 관련이었어요.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가 사라졌다고. 그는 서류를 꺼내 보여줍니다.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며 본인이 전액 책임진다. 정민수의 서명. 그러나 채권자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거 복사해 갈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복사기의 윙윙거림 사이로 서영 씨의 숨소리가 얇게 섞입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나요? 가족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혼자 해결하겠다고요. 복도를 나서며 눈물을 닦습니다. 왜 혼자 짊어졌을까? 왜 함께 고민하지 않았을까? 청실 다방. 동네 사람들이 자주 가는 오래된 곳입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커피 향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구석 자리에 앉아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이분 자주 오셨어요. 항상 저 구석에 앉아서 편지를 쓰셨어요. 무슨 편지였는지 혹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울고 계셨어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커피는 쓰고 뜨겁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삼키며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건 언제예요? 한 달쯤 됐어요. 그 뒤로는 안 보이셨어요. 거리로 나옵니다. 남편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파괴와 닮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잔혹한 선택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동대문 우체국, 유리창에 겨울 햇살이 반짝입니다. 반송 우편물을 확인하고 싶어요. 발신인 성함이요? 이현수요. 수취인은 윤서영입니다. 직원이 장부를 넘기다 멈춥니다. 있네요. 11월 반송건. 이사 중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이사요? 저 이사 안 했는데요. 직원이 눈을 찡그리며 기록을 봅니다. 주소가 잘못됐네요. 304호로 되어 있네요. 실제 주소는 204호시죠? 그녀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닿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자리의 숫자가 틀려 있었을 뿐, 작은 실수 하나가 한 사람의 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멈춥니다. 3일 사진관. 문을 엽니다. 혹시 미수령 사진 있나요? 정민수 이름으로요. 할아버지가 서랍을 뒤집습니다. 정민수. 아, 있네. 여기. 봉투에는 미수령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열어보니 사진 2장. 하나는 1988년 부산의 바닷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 서영 씨의 대학교 시절 학생증 사진. 짧은 머리, 수줍은 미소.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만집니다. 바닷가의 여자는 그가 떠나보낸 사람. 학생증의 여자는 그가 잃고 싶지 않았던 사람. 과거와 현재가 한 봉투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택한 것은 삭제가 아니라 분리였습니다. 사랑과 책임을, 과거와 현재를 한 사람 안에 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 그러나 그 결심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영 씨는 사진관을 나섭니다. 2장의 사진을 꼭 쥔 채 걷습니다. 해가 지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 발걸음 속에 한 사람의 지난 생이 조용히 묻혀 있었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실종 신고를 낸 지 열흘째. 경찰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서영 씨의 하루는 복사된 필름처럼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저녁을 기다립니다. 그저 기다림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영 씨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671번 버스를 탔습니다. 남편이 매일 타던 노선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움직이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신촌 로터리, 이대 앞, 아현동. 버스는 익숙한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서영 씨는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그저 사람들과 간판들이 흐르는 것만 봅니다. 그러다 문득 길 건너편 인도 위를 걷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검은 외투, 회색 바지, 빠른 걸음. 그의 옆모습, 그의 어깨, 코의 선, 뒷모습. 남편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숨이 멎습니다. 창문에 손이 닿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배를 눌러야 했습니다. 내려서 쫓아가야 했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앉은 채로 있었습니다. 손을 천천히 내리고 입을 다물고 숨을 고릅니다. 남자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달립니다. 다음 정류장, 또 그 다음.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 골목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냅니다. 남편의 마지막 기록이 남은 수첩. 마지막 페이지. 내가 사라져도 나를 찾지 마. 글씨는 눌러 써져 있었습니다. 잉크 자국이 깊었습니다. 그 문장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죄였습니다. 당신을 위해 멀어지겠다는 잘못된 선에, 짐이 되지 않겠다는 비뚤어진 사랑. 사람은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지키려다 부숴버리고 안아주려다 밀어내 버립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습니다. 식탁 위에 쇼핑백을 올립니다. 배추와 물을 꺼냅니다. 김장을 해야 합니다. 혼자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시계 소리와 냉장고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작은 장례를 치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보이지 않는 장례. 관도, 꽃도, 조문객도 없는 장례. 그저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천천히 한 사람을 묻는 의식. 남편이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영 씨가 아는 정민수는 이미 없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던 사람, 다녀올게라며 웃던 사람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가 집니다. 방 안이 어두워집니다. 불을 켭니다. 전등이 켜지고 집 안이 환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둡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마음 한켠 때문입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남은 밥, 김치, 된장찌개. 혼자 먹습니다. 건너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보지 않으려 고개를 숙입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닦고 냄비를 헹구고 싱크대를 닦습니다. 거실로 가서 TV를 켭니다. 사람들이 웃고 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지만 그녀의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밤이 깊습니다. 서영 씨는 식탁 서랍을 열어 양초를 꺼냅니다. 촛대를 꺼내 불을 붙입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립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자리에 촛불을 놓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든 괜찮아요.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찾지 않을게요. 그게 당신이 원한 거니까. 촛불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왜 그랬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눈물이 흐릅니다. 닦지 않습니다.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촛불은 작지만 방을 밝힙니다. 그 빛 하나로 그녀는 오늘을 버팁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옵니다. 촛불은 다 타기 전에 그녀가 불어 겁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창문을 엽니다. 찬 공기가 밀려듭니다. 골목이 조용합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사람이 걸어갑니다. 개가 짖고 차가 지나갑니다. 세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녀도 계속 살아갑니다. 숨 쉬고 걷고 내일을 맞이합니다.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덮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꿈을 꿉니다. 바닷가입니다. 파도가 부서지고 모래 위에 발자국이 이어집니다. 혼자 걸어온 길이지만 어딘가 평온합니다. 수평선 너머 해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그 빛 속으로 그녀는 걸어갑니다. 새벽입니다. 희미한 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옵니다. 서영 씨는 일어납니다. 세면대로 가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봅니다. 피곤한 얼굴, 그러나 살아있는 얼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입니다. 커피를 탑니다. 김이 오릅니다. 뜨겁지만 그 뜨거움이 위로가 됩니다. 식탁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립니다. 나는 내 삶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이 밤의 마지막 문장이자 모든 아침의 시작입니다. 며칠 뒤 서영 씨는 다시 동대문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반송 기록의 주소, 오류를 정정해달라 요청합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도착하지 못한 편지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서랍에서 새 공책을 꺼냅니다. 표지엔 아무 글자도 없습니다.
첫 장을 펼치고 볼펜을 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씩 씁니다. 나는 오늘 당신을 놓아줍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계속 씁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공책은 얇지만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집의 배치를 바꿉니다. 식탁에 의자를 하나 접어 창고에 넣습니다. 낡은 유리컵을 씻고 말려 찬장 깊숙이 넣습니다. 도시락 용기를 하나 꺼내 뚜껑을 닫고 비닐에 넣어 버립니다. 버린다는 건 비워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제 그 사실을 압니다. 서랍에서 사진 2장을 꺼냅니다. 바닷가 사진과 학생증 사진. 한 봉투에 넣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다시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번엔 분리가 아니라 연결로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택한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봉투를 봉합하고 서랍 깊은 곳에 넣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12월의 찬 공기가 스며듭니다. 커튼이 흔들립니다. 바닥에 빛이 한 줄기 떨어집니다. 그 빛은 촛불이 아닙니다. 새벽입니다. 새벽은 언제나 지나치게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은 다음 문장을 씁니다. 나는 내 삶을 계속합니다. 그 문장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줄이자 모든 시작의 문장입니다. 서영 씨는 공책을 덮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일어섭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입니다. 아침을 준비합니다. 혼자지만 여전히 계속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함께 붙잡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나눈다면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